네, 새해 처음 뵙는 것이죠.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이제 토요일 날 제 수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를 마지막에 뵙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모든 바 이루시고 또 시험에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는 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뭐 공인중개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또 공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저는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내용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이 시간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부동산 공시법은요, 이 과목 자체가 40문제로 한 과목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 법과 합쳐서 이제 40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법은 이제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24문제만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적죠. 비중이 적다 보니까 많이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등한시합니다. 뭐 등한시할 수밖에 없죠. 워낙 다른 그 과목들이 중요하고 또 할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공부하시면 가장 힘든 과목이 이제 민법이 되겠죠. 민법을 가장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민법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해도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민법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1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법을 전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힘든 과목이 이제 커다란 산이 있는 것이 이제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이 이제 굉장히 아마 전체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이제 공법일 겁니다.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공법을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한 뭐 9월 정도 되면은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이 공시법이 발목을 잡는 이유는요. 이 공시법은 굉장히 이해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해가요 이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조금씩 알겠지만 특히 뭐 등기법 정도 들어가게 되면요 민법의 심화 강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보다 더 어렵죠. 민법보다.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민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민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공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나중에 9월 돼서 평소에 등한히 하다가 이제 그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암기하고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은 이게 이해를 요하는 과목인데 민법을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민법이. 근데 공시법도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닌데 그때 마지막에 그냥 적당히 암기해서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암기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려고 하니까는 마지막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공부를 지금 뭐 공시법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자, 이해 과목의 이제 좋은 점은요. 암기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은 한 번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물론 한 번 이해할 때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 번 이해하게 되면 이제 암기할 사항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부할 게 없어지는 게 또 공시법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법 준비는요. 지금 여러분 뭐 아마 7월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다른 과목, 민법, 또 1차 개론, 그다음에 공법에서 못 맞은 점수, 중개사법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중개사법하고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평소에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평소에는 예습 복습할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습 복습 전혀 할 필요 없고요. 수업을 통해서 평소에 계속 이해만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만 돼 있으면 나중에 암기하는 것은 암기할 내용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해만 돼 있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공시법 준비 방법은 예습 복습 다 할 필요 없이 수업만 계속 따라와서 자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암기가 그때 됐는데도 안 돼 있는 부분,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하기가 편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 1, 2월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4월, 5, 6월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하면서요.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은
뭐 그분들은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뭐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들이 아니에요. 물론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뭐 두세 번 반복해서 이해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따로 예습 복습하지 않고 수업만 들으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된 부분들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뭐 복습해야지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시간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때 그때 이해하지 뭐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를 하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업은 계속 들으셔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해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전전년도도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힘들게 접근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공시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만 계속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게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을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 때, 공부가 힘들 때도 있지만은 공부 이외에 예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힘들 때 지치지 않고 버티는 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티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요. 여러분 책 이제 기본서가 나왔죠. 기본서를 가지고요. 첫 시간이니까 처음에는 이 부동산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잠깐 살펴볼 거예요. 아마 지난해 이제 11월, 12월에 입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캐치가 되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뭐 복습한다는 의미로 해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책은요, 여러분 그 1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페이지 수가 안 돼 있는데 앞에서 1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공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면 되겠죠. 자, 부동산 공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먼저 하나씩 해석을 해버렸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고요.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일반인에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때 알려준다라는 것은요,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 역삼동이니까 이 역삼동에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니까 토지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이제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는 뭐가 있을까? 만약 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가 뭐가 있을까? 이 정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뭐 선을 볼 때도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선짜리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인지, 키는 뭐 얼마가 되고, 또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을 볼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 선 볼 사람한테 중매 서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알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모르면은 그 부동산을 중개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될 정보들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죠. 자,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살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역삼동에 있느냐, 서초동에 있느냐, 여기는 서초동이죠. 서초동에 있느냐, 뭐 시골에 있는 토지냐,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정보로서는 소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요, 동이나 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정구역으로서 최소 단위인 동, 리. 도시는 동이 될 것이고 시골은 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토지가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땅값이 비싸겠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서초동에는 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필지마다 땅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럼 서초동에 있는 몇 번지 토지냐.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서초동의 몇 번지 토지냐. 토지의 번호, 이것을 지번이라고 하죠. 지번.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자, 소재와 지번을 통해서 서초동 100번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서초동 100번지는 하나밖에 없겠죠, 전국에. 그래서 특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로는 이 토지가 뭐 하는 토지냐.
사람에 있어서는 뭐 직업 이런 게 되겠죠. 뭐 하는 토지냐. 그 용도죠. 농지냐, 대지냐 이런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뭐 하는 토지냐,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토지냐 해서 그 용도, 즉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그 토지의 목적 그래서 지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그 토지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겠죠. 어디에 있는 토지냐, 용도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려집니다. 좀 이런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0번지로 이 토지는 대지다. 대지다. 대지가 제일 비싸죠.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토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대지면은 이게 몇 평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니까 몇 평이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면적이 되겠죠. 면적. 그래서 면적이. 그래서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100평이다. 자, 100평이면요. 지금 우리가 평 이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평이 3.3제곱미터죠. 그러니까 100평이면은 330제곱미터죠. 330이라는 단어 좀 기억하셔야 돼요. 100평이 330이다. 그래서 100평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이 정도면 이제 대충 가격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야 될 텐데. 자, 100평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토지 모양이 또 중요합니다. 같은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가로로 길쭉하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 동그랗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 네모나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모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좋은 거죠. 가로로 길다든지 위아래로만 길게 되면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아파트를 짓기도 힘들고 한 테니까. 그래서 그 모양도 중요하죠. 토지의 모양. 자, 이때 그 토지의 모양은요. 이렇게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인접 토지와의 여기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있는 토지와는 경계가 이렇게 돼 있고 왼쪽과 아래쪽에는 경계가 이렇게 된다. 그 경계를 통해서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따라서 그 토지의 모양은 경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또 이제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 경계는 결국 모양을 알게 되는 거죠. 경계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가격이 거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 쉬운 정보들인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로서 우리가 접하지 않은 정보로서 이 좌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의 굴곡점들, 이렇게 선이 바뀌죠.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경계점. 경계라는 것은 이 경계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점을 먼저 이렇게 정하게 되고 거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선으로 연결하면 경계가 되는데요. 이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이 선이 두께를 갖게 되겠죠. 아무리 얇은 펜으로 긋는다고 하더라도 두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두께만큼은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항상 경계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작은 오차가 땅값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한 평에 뭐 1억 하는 데들은 그렇게 크겠죠. 따라서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경계점들을요,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학적인 좌표. 수학적인 좌표로 위성으로 찍어가지고요,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수학적인 좌표로 딱 찍어버리면은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해가지고 뭐 여기를 뭐 10에 4 뭐 이렇게 하고 여기를 7에 뭐 6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오차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면적 구할 때 수학할 때 이렇게 좌표를 4개 구하면 우리가 면적 구할 수 있죠. 오차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계점들을 이렇게 좌표로 구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좌표들도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이 좌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6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토지의 정보가 됩니다. 이 6가지는 그 토지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모습 그래서요. 특히 이것을 그 법적인 용어로요. 토지의 물리적인 모습 그래서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의 표시. 이건 개념이에요.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는 먼저 이 토지의 표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우리 그 그림 보시면은요. 17페이지 왼쪽에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은 위에 있죠. 맨 왼쪽에 사실관계, 물리적 현황 박스인 다음에 오른쪽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사실관계, 물리적 현황 이것은 하나의 사실관계, 토지에 대한 어떤 사실, 물리적 현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요. 특히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돼요. 6가지는 계속 이 내용을 다룰 테니까요. 자, 그러면 토지의 중요한 정보는 이 6가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대충 이게 한 10억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가격이 보통 이 정도면 시가가 10억이 된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정해져 있으면은 이 10억을 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부담할 수 있겠다 해서 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살 때요, 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구매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10억을 소유자한테 주고 사야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잘못 주고 샀다가는 10억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소유자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갑으로부터 10억 주고 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서 또 이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즉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은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과는 상관없습니다. 토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소유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유자,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억 주고 이제 갑한테 살려고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요. 은행에서 담보로 맡기고 3억 원을 빌렸다라고 해보죠. 융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렸으면 3억 우리가 보통 융자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죠.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3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죠. 은행은. 그럼 이때 우리가 은행에서는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시간에 이런 권리관계들 다루게 되겠죠. 저당권.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이거죠. 3억 원의 융자금에 의해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10억 다 주고 샀다가는 잘못하면은 10억 다 주고 샀는데 갑이 그러면은 A한테 빨리 3억을 갚아야 될 텐데 만약에 갚지 않으면은요 은행에서는 3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갑이 되든 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갑이라고 하더라도요 은행에서는 경매에 들어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을은 자기가 경매를 막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3억 원을 자기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으로 갚고 갑한테 다시 3억 원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갑이 돈 없다고 하게 되면은 권리는 있지만은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억 원의 채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줄 사람이 돈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억 원에 대한 권리 달라고 할 수 있는데 3억 원 나 돈 없다 그래 버리면은 3억 원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억 원 융자금이 있으면은 10억으로 매매 계약을 하지만은 이 3억 원을 안고요. 우리가 안고 산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는 인수하고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3억 원을 자기가 직접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소유자가 누군지 아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 토지에 대해서 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저당권 이야기 힘들면은 전세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3억짜리 전세가 있어요. 전세. 그럼 우리가 전세 안고 7억만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10억 다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세 안고 7억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3억 있다는 걸 알았으면 7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 3억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억을 지급했는데 갑이 A를 3억 줘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나가고 버텨버립니다. 그럼 10억 주고 샀다가 이 사람 내보내려면 또 3억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더 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정보로는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 혹시 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대표적으로 이런 저당권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저당권 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은 그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권리관계. 합치면 이제 권리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토지의 중요한 정보로는 크게 토지의 어떤 물리적인 모습인 토지의 표시와 그 다음에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 이 두 가지가 그 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공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하나하나 칠판도 보면서 그림도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여기 안에 있는 걸 설명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공시를 하는데요. 어떻게 공시를 하느냐? 이제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국가가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데 이 토지의 표시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지적공부.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부라는 곳에 등록하여 공시를 합니다.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공적인 장부는 없고요. 이 지적공부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그 적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사항 그러면 사람에 대한 정보고 지적사항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다 해서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많이 들어보는 내용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등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다 합쳐서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등에 등록하여 공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알고 싶으면 이제 토지대장을 열어보면 됩니다. 열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관계는 어떻게 공시하느냐? 이 권리관계는요, 권리관계를 공시해 놓은 장부가 등기부가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공시합니다. 등기하여 공시하는 거죠.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요, 이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기록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등기나 등록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기록되는 장부가 틀리기 때문에요. 구별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엔 등록, 등기부에는 이제 등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 그러면은 이 지적공부 똑같은 토지에 대한 정보인데 왜 이렇게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따로따로 기록을 해가지고 공시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귀찮게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싶으면은 지적공부 봐야 되고 권리관계 보고 싶으면 등기부 봐야 되고 귀찮잖아요. 하나로 통합해 놓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이 지적공부는요.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국가가 이게 토지의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지적공부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원래 처음부터 공시를 위해서 만들어 온 장부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랄지 삼국시대에도 지적공부는 있었어요. 토지대장. 그러면 그때 토지대장들을 만들 이유는 뭐였냐면요.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세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과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와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전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국가도. 땅이 면적이 어떻게 되고 지목이 이 토지들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다 알아야 국토에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게 지적공부입니다. 다만 이 지적공부를 국가가 효율적인 이용을 해서 만들었지만 우리도 좀 알자라고 해서요. 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시도 이제 부수적으로 해주는 것 뿐인 것이지 원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냐면요. 이제 행정부죠. 우리가 국가기관을 행정부, 국회, 법원 나누게 되면은 행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그 행정부처 중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 토지의 표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을 몇 번지로 할 것인지 이 지번을 이걸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요. 자, 전 국토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국토가 조금씩 토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요. 토지를 합병한다든지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 국토를 여기는 이제 우리의 전 국토고 여기는 바다예요. 전 국토를 다 등록을 해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공유수면,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토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새롭게 지적공부에 또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토지는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토지는 바다가 돼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건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를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없애야 됩니다. 또 일정한 토지는 토지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말소된 것도 않았지만은 그 상태에서 지목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뭐 전에서 답으로, 그러니까 뭐 논에서 뭐 이렇게 밭으로 바뀐다든지 밭에서 논으로 바뀐다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로운 토지를 새로운 그 토지의 표시를 정한다든지 또 바다가 되어서 그 토지의 표시를 말소한다든지 또는 그 토지의 표시, 지목 같은 걸 변경하는 업무를 일일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려고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는 일이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군구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적 공부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만들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으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적공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새롭게 등록하고 또 어떤 토지가 사라지게 되면 그걸 말소하고 또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면 이제 변경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지적 공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다 지적공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지적공부의 정리들은 다 이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위 기관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 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건 내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인데 이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지적소관청에 가가지고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적소관청은 이런 걸 확인해 줄 권한이 없어요. 권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행정부에서 소관하는 것이고 권리관계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 등기부는 법원에서 결정된 그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법원은 주로 재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등기 업무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법원 산하에 등기소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소에 의해서 등기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하는 기관이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과 권리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는 행정부고 여기는 법원이기 때문에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해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이제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래서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그 책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는 등록하고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람은 이제 등기관이 되는 거죠. 등기관은 법원 소속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요, 지적 공부에는 오로지 토지의 표시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요, 지적 공부를 마련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있지만 또 과세의 자료로 또 사용한다는 거죠. 자, 과세를 할 때는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그래서 토지가 10억짜리면 과세가 한 1억 정도 과세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과세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에서도요, 자기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 소유자도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등록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적 공부에는요, 이 저당권자에게 과세 안 됩니다. 또 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려면은 또 때로는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수용을 하게 되면은 소유자한테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도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필요 있지만은 어떤 토지를 수용할 때요, 저당권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에게만 보상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만 기록돼 있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기록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은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돼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오른쪽에도 또 하나 있죠.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은 토지대장 해가지고요, 이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인데, 토지대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대장의 자세한 모양은요, 우리가 뒤에서 지적법을 때 자세히 봅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요, 92페이지를 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토지대장 견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그 그림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토지대장 이렇게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토지대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뭐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이렇게 있고요. 아래 칸 보시면 왼편에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밑에 보시면은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목 있고 면적 있고.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 지적공부 토지대장이 등록되고, 그런데 토지의 표시 오른쪽을 보면요, 소유자가 나오죠.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소유자 나오죠. 그래서 소유자 보시면 밑에 보면 뭐 주소 나오고 주민번호 나오고 그다음 성명 써가지고 소유자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의 표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요, 앞으로 와서요, 아까 그 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등기부는요,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는다 그랬으니까 권리관계만 기록해 놓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등기부는 또 위아래로 길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길게 돼 있고 위아래로 돼 있으면서, 이제 권리관계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외의 사항으로서, 소유권 이외의 이제 권리로서 저 토지의 저당권자가 A가 있다면 이제 저당권 등을 기록하겠죠. 그러면 권리관계만 기록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 토지의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권리관계에 대한 그 부동산, 그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는 어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냐 해가지고요, 맨 위에는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갑이고 저당권자가 A가 있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 권리관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은요,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부동산은 결정이 되겠죠. 특정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에는 그냥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라고만 쓰면 될 텐데 이러면 부동산이 특정이 되니까요. 그러다 등기부에는 이제 서비스 형식으로요, 이 소재 지번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나 그 면적 이것은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부동산 등기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등기부 개설에서 세 번째 그림 19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먼저 토지의 표시 부분이 나오죠. 토지 표시. 이 토지의 표시 부분을요, 이 등기부의 제목이 된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각 부동산마다
권리관계를 기록할 텐데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등기부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 표제부라고 합니다. 표제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갑구라고 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등기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224페이지를 보죠. 이건 등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22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등기부 견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등기부 보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돼요. 등기부 보는 방법. 자, 그래서 토지 등기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표제부 이렇게 돼 있죠. 표제부 써져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표시.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토지의 표시 부분에 밑에 보면은 표시번호 접수 이것은 지금은 무시하고 오른쪽 보시면은 소재 지번이 나오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5의 23번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목 대다 지목은 대지라는 거죠. 그리고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해서 어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에서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갑구라고 밑에 칸 보시면은 갑구가 나오죠. 갑구.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갑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일 보시면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이 보시면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맨 오른쪽 칸 보시면 권리자 해 가지고 소유자는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고 밑에는 주민번호가 있고 그 사람의 주소가 나오는 거죠. 주소.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을구가 나오는 거죠. 을구. 자, 을구에는 오른쪽 보시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이 토지에는 밑에 1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죠. 근저당권. 그래서 오른쪽 맨 오른쪽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이 금 2억 원이죠. 200 00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최고액으로 해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채무자는 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고 바로 밑에 근저당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국민은행이라는 거죠.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요 다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도 뭐 저당권 많이 나오지만은 저당권자는 대부분 다 금융회사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와서요.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도. 그런데 이 등기부는 원래 기록이 목적이 권리관계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부수적으로 네 가지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지적공부에도 등록이 되면서 등기부에도 등록이 되는 거죠. 양 두 가지, 두 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담당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불일치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서는요, 이제 밭은 그 용도를 전으로 기록을 합니다. 전. 밭전자를 써가지고 그 지목을 전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목이 지적공부에는 전으로 나와 있는데 등기부에는요 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답은 논답자를 써가지고요 논은 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 지목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답으로 되어 있고 지적공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목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지목은 전이 되느냐 답이 되느냐예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때는 전이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표시 지목은요 원래 지적공부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부에는 지적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을 뿐이에요. 얘들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결정할 권한은 없거든요. 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권리관계만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근데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제대로 옮겨 적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불일치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습니까? 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전으로.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가 되면은 지적 공부에 맞춰서 등기부를 고치게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자, 지적 공부에도 소유자가 기록이 되고, 이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기록이 되는데, 자,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으로. 그런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어요, 을로.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라는 거죠. 지적 공부에는 갑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을로 되어 있으면. 이때의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자,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예요. 등기소.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한 사람이 소유자지 지적 공부에 아무리 갑으로 돼 있다고 해서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있는 소유자는요. 이 사람들은 소유자를 결정할 수는 없고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등기부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아직 옮겨 적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따라서 이때는 이 갑으로 돼 있는 소유자를 이제 을로 고쳐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지적 공부를 을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치가 되어야지 우리가 혼동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는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 되는 거고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장부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자, 지적 공부, 그러면 이때. 자, 이때 토지의 표시와 부수적으로 소유자를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 제도라고 합니다. 자, 공시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지적제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적 그러면요. 토지에 대한 정보는 권리관계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지적 그랬을 때는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봅니다. 지적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중심이 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이 권리에 관한 사항과 부수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등기제도.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때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가지의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네요.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을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 이 두 개의 법률을 다루게 됩니다. 두 개의 법률을.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법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는 공시법이기 때문에 공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뭔 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이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떻게 등기되는 줄을 알아야 그 내용이 공시가 되어서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법이긴 하지만 공시법의 핵심 내용은요. 공시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연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토지의 표시를 그리고 권리관계를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그 등기 절차와 등록 절차 이것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 개의 법을 다루고 주로 등기, 등록 절차를 다루게 될 텐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24문제, 그러니까 24문제가 나오는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말이 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요,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에서는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법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24문제 중에서 지적법에서 12문항이 나오고요. 등기법에서 12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이 2개, 12개, 12개가 나오는데 이 지적법은요. 등기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득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요. 10문제 이상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10문제 이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또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등기법은요, 이것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민법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문제 이상을 맞는다는 것이 10문제 이상 맞으면은요, 거의 만점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법 어렵다는데 공법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는 안 되고 한 8개 이상만 맞으면 충분하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요, 이것은 높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넓게 잡아버리면 너무 양이 늘어나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올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좀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 좀 제외를 시키면서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문제 이상 나오면 뭐 충분히 좋은 점수입니다. 사실은 반타작만 해도 괜찮아요. 물론 등기법에서 반타작 6개만 맞았을 때는 지적법은 반드시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지적법은 조금만 공부하면 10문제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은 등기법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8문제 이상 맞을 수 있고 조금만 등한히 해버리면요 6문제 맞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적법을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요, 처음에는 이 지적법을 안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꼼꼼하게 다룰 것이고, 처음에는 등기법은 이제 선택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적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적법을 좀 천천히 하면서 이제 등기법을 조금씩 늘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문제 이렇게 목표로 하게 되면은 이제 16문제만 맞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맞는 점수는요, 수업만 꾸준히 들어오셔도요 충분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을 수 있으니까요.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지적제도가 공시법에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이원화가 됐을 때, 자,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느냐예요. 두 편으로 했는데, 자, 새로운 토지가요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뭐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토지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느냐, 이거와 관련돼서요. 이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일단 토지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 토지를 바다를 매립한 사람이 일단 소유권은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있어요. 토지대장에 등록이 안 되고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도 소유자는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자기가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건물을 짓게 되면은요, 건물을 막 짓자마자 이것이 토지대장에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이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거 아니고요. 짓자마자 등기부에 등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등록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다고 해서 소유자도 없는 건물이냐? 그건 아니에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즉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공시를 하지만은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일단 소유권은 갑에게 갑니다. 그러면은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갑이지만 갑이 이 물건을요 을한테 팔려고 합니다. 자, 을한테 팔려고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되면은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이때는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처분만 안 할 거라면은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지만은 처분을 하려면은 결국 을한테 등기 넘겨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이 물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는 갑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언제 만들 것인가, 등기부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도 갑 자유라는 거죠. 따라서 10년 있다 처분하고 싶으면 10년 있다가 등기부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등기부가 필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는 원래 이렇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10년 있다 신청할 수도 있고 뭐 5년 있다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청에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갑한테 세금은 걷어들여야 되겠죠.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면은 토지대장에,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에 등록은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등록된 내용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적공부는 이 소유자인 갑이 신청을 하든 신청을 하지 않든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이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중에 지적공부는 무조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도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다 이런 걸 말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신청을 하든 신청하지 않든 간에요. 토지대장은 바로 개설이 됩니다. 지적공부는 개설이 되는 거죠. 이때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 등록이 됨으로써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등기부도 만들어주세요 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밑에 있죠. 오른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그때 비로소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는 과정도요.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1편은 지적공부를 먼저 다루고 제2편에서 이제 등기부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은요. 제1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거죠. 지적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제1편의 지적제도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